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의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나리 씨, 그 내 눈앞에 네. 재물과 건강을 선택하게 해준다라고 네. 하면 둘 중에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럼요, 건가요? 네.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을까요? 아, 그건 안 돼요. 일단 지금 건강하니까 재물을 택할게요. 그래요? 네. 이게 30대는 보통 재물을, 그리고 40대는 반반, 반반. 50대부터는 건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 저처럼 네. 뭐 둘 다는 없네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욕심쟁이신 거죠, 그냥. 네. 네. 네, 자연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이제는 그 점점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확실히 뭐 중장년층이 되면 건강하지 못한 장수에 관한 우려가 좀 커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방이 답이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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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방이 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남편으로서 무조건 아내한테 잘해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때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질병이야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개가수 오정태입니다. 오늘도 질병을 참견해 주실 원장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복엽 한의사입니다. 원장님 네. 어땠어요? 제 노래 노래로 시작했는데 노래 잘하시던데요? 제가 이제 3집 가수인데도 네네. 이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라이브로 부르면 네네. 정말 떨려요. 왜냐면 그렇죠. 내가 고음이 잘 안 올라가. 이게 녹음해 놓은 거는 이게 네네. 계속 그냥 틀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라이브로 가면 이게 다 티가 나.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네네. 이게 고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처방 같은 거 없을까요? 고음 올라가는 처방보다는 목에 도움이 되는 처방은 있어요. 목소리를 좀 좋게 하고 네. 목소리를 내는데 좀 편안하게 하는. 편안하게 하면 고음이 돼요? 고음은 아무래도 전문 음악 학원을 좀 가보셔서 음악학으로 예, 가라고. 그 보컬 트레이닝을 좀 받아보시는 게 아, 조금 보컬 더 정확한 처방이 되지 않을까. 보컬 트레이닝 받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원장님이 한번 노래 한 곡 한번 살짝. 목소리가 네. 이렇게 얇다 보니까 도, 레, 레, 미, 미, 파, 솔. 안 돼. 그냥 네. 음악 선생님 찾아가서 네. 배우는 걸로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좋아지는 그 한약 처방을 찾아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한의학 빨리 하라고. 잘렸습니다. 네. 피디님이 알겠습니다. 정말 지겹다고. 네. 음악 방송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건강 고민 한번 만나볼게요. 네. 잘 듣고 참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산후풍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첫 아이를 출산한 지 2년 정도 흐른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2년이면 출산 이후 꽤 시간이 흘렀다 생각되는데 당시에 몸이 힘들었던 것이 지금도 다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출산 후에 쉰다고 쉬었지만 아무래도 할 일들이 많고 바쁘게 움직이며 몸이 지쳤었는데요. 그러면서 출산 직후부터 아팠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특히 찬 것에 닿으면 시리고 저린 느낌이 강하고 무릎과 손목에 관절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합니다. 병원에 찾아가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니 답답하고 힘들기만 하네요. 이게 출산 후에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던 산후풍이 이런 것인지 이런 불편한 증상이 평생 가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도와주세요. 정말 계속 읽으면서
이 아내분도 힘들겠지만 남편분도 많이 힘들 것 같다. 이거 빨리 치료를 해줘야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산후풍 이게 정확히 그게 뭔가요? 예, 아무래도 몸이 출산할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출혈도 많고 그다음에 호르몬 작용으로 그 관절들이 다 부드러워진 상태거든요. 예. 그럴 때 한기에 맞거나 음. 조금 무리를 해서 관절들이 이제 삐걱삐걱하는 이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하는데 예. 그 산후풍에 걸려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가까운 분도 있고요. 네. 네. 저희 아내도 산후풍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원인이 있을까요? 뭐 영양들이 많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차가운 기운이 특히 위험하거든요.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찬 바람을 맞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차가운 기운이 몸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관절 부분이 시리거나 차거나 이렇게 생긴 증상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네네.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뜨겁군요. 나 땀띠 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산후풍에 대해서 또 OX 퀴즈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몇 가지 네. 이제 질문들 많이 하셔서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럼 산후풍은 한 번 생기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불치의 병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맞아요. 네. 산후풍은 한 번 생겨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가 되면 충분히 나을 수가 있어요. 산후풍은 나이가 들면 재발한다. 오. X입니다. 아, 네. 산후풍은 나이가 들어서 재발하는 건 아니고 예. 그때 갖고 있던 산후풍이 그냥 쭉 가거나 아니면 치료가 한 번 돼서 완치를 해놓으면 다시 재발하진 않아요.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산후풍은 아닙니다. 네. 사연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진행형이고. 그렇죠. 예. 치료를 자, 잘 받으셔야겠죠. 자, 또 문제. 재밌네요. 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개소주나 음. 흑염소나 가물치 이런 잉어탕 이런 그래요. 보양식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오. 요거는 사실 세모입니다. 세모. 일정 부분에서는 약해져 있는 것들을 보충을 해줄 수도 있는데 네.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개소주나 흑염소 같은 경우는 좀 열이 많은 식품이다 보니까 모유 수유하는 데는 오히려 젖을 말리거나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환자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계속 가고 있어요. 네네.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3-7일이라 그래서 옛날에서도 출산 이후에 21일까지는 금주를 둘러서 외부 사람들도 못 접근하게 하고 안정을 하는 기간으로 뒀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한기를 멀리해라. 요게 일단 1번이고요. 과도한 땀을 내는 것을 삼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산후에는 출혈도 많고 영양 손실도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역국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소화 잘 되는 음식들 위주로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을 잘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게 남편으로서 무조건 아내한테 잘해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만을 왔는데 아니 복숭아를 사오래요. 근데 제가 네. 이게 깜빡했어요. 네, 그래서 모르고 그러면- 토마토를 사갔는데 아, 오래 가더라고. 오래 갑니다. 어떻게 잘 해드렸어요? 저는 아직 이혼이라. 앞으로 잘해야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나온 김에 네네.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뭐, 예비 신부님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산품 없이 모든 걸 다 달려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챙겨서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야, 부럽네요. 네. 지금 매일경제 앞에 지금 줄 서 있네요. 지금. 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아이고. 곧 이제 뭐 국수 좀 먹겠는데요. 저. 아이고, 네.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산후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네. 산후풍은 그냥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또 산후에 그동안 쌓아놨던 일들도 많기 때문에 막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제 산후풍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남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한기를 멀리하고 영양 보충 잘하고 쉬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남편분이 봐야 되겠네. 예. 집에 가서 저는 아내한테 잘해야 되니까.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한봉혁 원장님께서 산후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산후풍이 결코 불치병이 아니라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한의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뭐 건강하지 못한 장수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좋다라는 음식, 식품 그리고 특히나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엔 뭐 영양제 하나쯤 안 드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없어요. 네. 이제는 정말 영양제를 많이 먹는 시대가 됐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이 내 몸에 맞는 영양제는 어떻게 고르는 건지 영양제라고 해서 뭐든지 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김남식 원장님, 네. 원장님도 이 영양제 좀 챙겨 드시나요? 좀 이제 먹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는 안 드셨어요? 지금까지는 잘 먹지는 않았는데요. 오. 요새 좀 체력자를 느끼면서 한의사는 참 좋은 게 네. 가장 비싼 영양제인 공진단. 네. 아니 회식을 하고 나도 네, 그렇게 금진단으로 맞아요. 술을 깨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한의사분들은 공진단을 좀 구하기가 쉽고 본인들이 이제 오. 저처럼 만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쉽게 처방해서 드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공진단 네. 특히나 이제 사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 또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뿐만 아니고 자양 강장,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진단을 잘 먹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 사실상 그 원장님 부러워요. 자랑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그냥 부럽다 이 세 글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아니 정말 뭐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라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새는 뭐 영양 과잉 시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삼시세끼 밥만 잘 먹어도 뭐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거 느껴지기도 하는데 최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밥만 잘 챙겨 먹어도요. 네. 영양제는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밥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 함정인 거죠. 네. 네. 보통 아침에는 거르고 점심은 밖에서 사 먹고 맞아요. 저녁은 집에 늦게 와서 야식이나 인스턴트 이렇게 먹기 때문에 실제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실제 필요한 칼로리는 뭐 칼로리는 많을지 몰라도 영양분이 잘 들어오지 않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양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그 모든 신뢰를 주고 그것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예. 네. 사실 뭐 밥이 보약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밥만 이 골고루 영양소 생각해서 맞아요. 잘 챙겨 먹으면 당연히 영양제가 필요가 없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는 거다. 맞아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이제 밥 챙겨 먹을 시간도 없다. 이러면 네. 이제 영양제로 뭔가 나의 영양소를 이제 부족한 균형을 부분을. 잡으려고 네. 몇 개씩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래도 괜찮은 건지 황인규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영양제에도 음식처럼 이제 궁합이 있습니다.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흡수율을 높여주면 이제 영양제 궁합이 좋다라고 오. 이야기를 하고 네. 같이 먹었을 때 이제 흡수가 방해되고 먹었을 때 빨리 배출을 시켜버리는 경우에는 궁합이 나쁘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궁합이 좋은 조합으로는 뭐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들 많이 네. 챙겨 드시는데요. 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그네슘, 비타민 D 등과 이제 같이 섭취를 하면 좋은데요. 칼슘은 먹게 되면 체내의 20%에서 25% 정도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비타민 D와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그 흡수율이 올라가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오메가3 같은 것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E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많이 드시는데 코엔자임 Q10과 함께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의 그 산화되는 것을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예. 함께 드시면 더욱 이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반대로 이제 또 궁합이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네. 네. 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분과 흡수되는 통로가 같기 때문에 오. 서로 이제 막 경쟁을 하게 됩니다. 흡수할 네. 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드시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같이 드셔야 할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칼슘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D 네.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오메가3는 그 코엔자임 Q10 그리고 비타민 E와 함께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칼슘과 철분을 동시에 먹지는 말아라. 안 된다. 네, 그러면 서로 네. 흡수를 방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람만 궁합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양제도 궁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영양제마다 먹는 시간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시간대. 있거든요. 네. 네, 김남식 원장님 실제로 뭐 아침에 먹는 영양제, 저녁에 먹는 영양제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아침 공복에 먹어야 되는 거, 네. 식후에 먹어야 되는 거, 자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 이게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침 공복에 드셔야 되는 거는 주로 이제 열성의 약재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내주는 약재들을 드실 때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제 비타민 B군, 뭐 티아민 같은 그런 이제 오. 비타민 B군을 먹을 때는 아침 공복에 드시고 오히려 저녁에 먹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홍삼이나 이제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열성의 약재거든요. 네. 네. 그런 약재들도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그 콜라겐이나 아르기닌 같은 거를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르기닌 이제 근육 합성을 위해서 또 섭취를 하시게 되는데 네. 콜라겐이나 아르기닌은 먹어도 잘 흡수가 안 돼요. 네. 흡수율을 진짜 요만큼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공복에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네. 식후에 드시게 되면 여러 우리 소화 효소에 네. 다 분해가 돼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침 식후에 드시면 좋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지용성 그 영양제들이에요. 네. 음식을 먹어야지 그 안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흡수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까 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A, D, E, K 군 같은 경우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 그리고 코큐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루테인 제제 아. 같은 경우들은 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그네슘 같이 이제 안정 효과를 얻어주는 게 있어요. 그 안정 효과를 얻어주는 것들은 오히려 일중에 먹으면 너무 나른해지겠죠. 그래서 수면의 효과를 높여주고 안심시켜주는 약재들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자기 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이 정말 비싼 영양제들이잖아요. 네. 네, 이거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한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영양제가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 간이 안 좋은 네. 사람들, 뭐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걸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자, 최 원장님 정말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요. 음식만 해도 독이 될 때도 있고 약이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영양제도 간이 나쁠 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있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보통 간이 안 좋을 때 먹지 말라고 하는 영양제나 뭐 음식이 뭐 노니, 승마, 녹차, 가르시니아, 비타민 A 이런 건데요. 이것도 그냥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정도지 어느 정도 적당한 양만 먹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 내가 영양제나 음식을 먹을 때 간 손상이 일어난다. 그럴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뭐 피곤하다, 식욕이 떨어진다, 뭐 가렵다, 뭐 황달이 있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 혹시라도 내가 먹는 영양제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과유불급인 거지. 네. 이제 뭐 조금 이제 챙겨 먹는 정도 맞아요.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뭐 요새 현대인들은 영양제로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기력도 보충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과거의 조상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영양제를 대신해서 챙겨 먹었을지 그 아니, 당시에 밥 먹기도 어려운데. 비타민 영양제가 있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하거든요. 황인규 원장님 어땠을까요? 네, 뭐 현재나 과거나 뭐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굳이 보약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네. 저희 선조들은 기력이 딸릴 때 보약을 많이 드셨습니다. 네. 네, 보약 뭐 대표적으로 경옥고, 공진단은 다들 알고 계신 거고, 뭐 우리가 뭐 허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허한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봤는데요. 기력이 딸릴 때는 이제 기허, 기허와 더불어 이제 양기까지 딸릴 때는 양허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혈이 부족할 때는 혈허. 또 혈허와 더불어 이제 음적인 게 다 부족해지면 음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4가지로 나눠서 허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약을 많이 섭취를 했고요. 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십전대보탕 같은 경우에는 뭐 음량을 다 쌍보해 주는 그런 이제 보약이고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이 좀 안 좋을 때는 보중익기탕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섭취를 해서 기력을 올렸습니다. 음. 또한 그 보약도 드시고 쌍화탕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좋아해요. 쌍화탕. 네, 저도 좋아합니다. 쌍화의 그 쌍이 음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화는 이제 조화를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기 들리기 전에 으슬으슬할 때도 효과가 있지만 음량의 조화가 필요한 그 신혼부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보약입니다.
저도 요즘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쌍화탕이 뭐 원장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번에 뵀을 때보다 혈색이 굉장히 좋아지셨거든요. 네, 다 비법이 있었네요. 맞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보약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양제 하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알약 네.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한방에서도 그 영양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김남식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캡슐이나 우리 정제로 추출한 영양제들이 대부분 한약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전에 뭐 간 손상 말씀하셨는데 네. 간 손상이 되었을 때 한약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밀크시슬 꼭 챙겨 드시거든요. 네. 밀크시슬이 사실은 한약입니다. 한방에서 간 기능 보호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대게라고 하는 약재고요. 네. 그리고 노니, 이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는 자연강장 효과가 있는 노니, 이거는 파극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네. 주로 이제 메리골드라고 해서 이제 많이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잔화라고 하는 약재고요. 요새 MSM 이렇게 이름은 참 영어고 멋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식이유황이라는 그런 약입니다. 관절을 그 연고를 보충해주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스웰리아는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유향이라고 하는 약재고 글루코사민 이제 예전부터 많이 유명한 약이죠. 이것은 굴껍데기에서 추출한 모료라고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영양제는 잘 섭취하시면서 네. 우리 한약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반대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아요. 이건 영양제도 다 우리 한약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는 나의 체질에 맞고 어떤 영양제든 나한테 체질에 맞지가 않거든요. 때문에 체질에 맞는 한약을 지어서 드시는 게 더욱더 좋고요. 영양제를 섭취하시더라도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은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고 복용하시면 더욱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동안 그러니까요. 먹어왔구나라고 느껴지는데 너무 놀랍네요. 아니 그럼 이쯤 돼서 그럼 나도 내일부터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것저것 또 과도하게 드실 수 있는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 배부르게 드시는 분도 네, 있어요. 네. 최성규 원장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먹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게 두 종류가 있는데 뭐 B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이 잘 됩니다. 그런데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A, D, E, K군이 있는데 네. 이것들을 많이 먹어도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마그네슘이나 철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 구토, 뭐 설사, 소화불량 같이 그 위장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칼슘 같은 경우에 또 많이 먹으면 신장에 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면 적당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과유불급이다. 네. 필요한 만큼만 그것도 이제 상의를 해서 네. 적당히 이제 섭취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황인규 원장님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앞에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지금 제가 더 할 말은 별로 없는데요.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를 몇 개나 드시냐 하면 10개에서 15개까지 드신다고 하시는 네.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거를 한번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보시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알맞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종합적으로 여기를 더해서 나오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굳이 필요 없는 것을 뭐 중복적으로 섭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추렸을 때 결국 나온 것은 한 4-5가지만 먹으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의료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적절한 그 영양제를 적정한 수만큼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나도 모르는 새에 과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꼭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3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평상시에도 목과 어깨가 불편했는데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하십니다. 며칠 전 자고 일어나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통증이 느껴졌다라고 하시고요. 몸이 어디에 닿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 불면증까지 찾아와서 병원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데요. 한참을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섬유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네. 무서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뭔가
불가사의한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섬유 근육통이라는 아주 생소한 이름의 질병으로 이제 사례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 김남식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말 그대로 이제 근육이 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근섬유에 나타나는 통증이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질병이고요. 이 질병의 특징은 특별히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는 다 이상이 없으십니다. 근골격계통으로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아픈 게 아니고 전신에 있는 근육이 다 여기저기가 굳어지고 뻣뻣해지는 느낌을 느끼시게 되고요. 예.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특별한 이제 앞통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눌렀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 눌렀을 때 다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정신과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거나 불안장애를 앓으시거나 아니면 뭐 수면장애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여성분들이 약 남성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정도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요. 스트레스가 더 많으셔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네.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19배 정도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오. 그래서 어떤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어떤 대사가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네. 여성인데도 이제 채소를 더 안 드시는 분들 안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뭐 이런 질환이 찾아오게 되면 전신 곳곳에 지금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황인규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섬유 근육통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통증이 주된 증상인데요. 네. 통증은 일단 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여러 부분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목이랑 어깨 그리고 허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통증 양상으로는 약간 이제 뻣뻣한 느낌의 경직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약간 얼얼하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느끼지 않는 부분에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는 앞통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앞통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진단의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또 많이 느끼는 이제 증상으로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예.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또 자고 일어나서도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자다가 자꾸 깨는 바람에 이제 수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뭐 기억력 장애라든지 인지 장애, 불안 초조, 우울감 같은 경우도 함께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뭐 과민성 대장, 과민성 방광, 또 편두통, 또 월경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증상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걸 앓고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이제 영위하시는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병이 왜 찾아오는 건지 그 원인이 궁금한데요. 자, 최성규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저도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섬유 근육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뭐 우울증이나 불안감, 건강 염려증 등을 가진 경우가 또 많고요. 네. 그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이 좀 덜 나와요. 예.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덜 나옵니다. 그리고 뇌 척수액에서 뭐 통증을 유발하는 피라는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자율신경계 계통이 좀 깨지기도 하죠. 이 외에도 뭐 스트레스, 뭐 만성적인 질환, 뭐 수술, 감염, 뭐 갑상선 기능 같은 것들이 떨어졌을 때 이런 게 뭐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 정신적인 요인이 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네. 예.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사례자분께서도 뭐 뚜렷한 원인이 없다라고 판단됐다가 최근에 지금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거든요. 김남식 원장님, 실제로 섬유 근육통은 좀 진단하기 쉽지 않은가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근골격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여러 특징적인 증상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증상이 모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증상을 짚어내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네. 특징적인 앞통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옆에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네. 머리 밑에 그리고 어깨 중앙에 어깨 가운데 허리 아래쪽 그리고 엉덩이 아래쪽 팔 옆에 그리고 무릎의 양측에
이러한 부분들의 압통점이 존재하거든요. 18개 중에서 눌렀을 때 11개 이상에서 아프게 되면 그리고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증상에 해당을 하게 되면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조건 하에 지금 말씀해 주신 18개의 압통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뭐 이 포인트의 압통점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네, 원장님 이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한의사분들이 한눈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요. 네. 다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입니다. 아. 네, 지금 머리 밑에 있는 혈자리는 이제 풍지혈, 그 어깨 가운데 견정혈, 어깨 네. 중앙에 고건혈, 그리고 허리 가운데 신수혈, 팔 양쪽에 있는 뭐 곡지혈, 그리고 오. 뭐 승부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혈자리라고 하는 것은 신경섬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섬유근통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군데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혈자리들이 더욱더 예민해져 있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부분의 그 침 치료라든지 우리 부항 치료를 통해 가지고 네. 통증의 신호를 감소시켜 놓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압통점의 부위들을 혈자리로 활용해서 치료하시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 자, 신기하네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눌렀을 때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네. 이제 이런 섬유 근육통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질 수 아프다. 있다. 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황인규 원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잘 알려지지 않는 질환인 만큼 환자에게 이 질환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항우울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제 증량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증량은 이제 항우울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 항우울제 부작용으로는 뭐 변비, 입마름, 체중 증가, 졸림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또 봐도 네. 역시나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신 건강에 맞아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러한 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께서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된다면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최성규 원장님 어떤 식의 치료를 해주시나요? 네, 우선은 환자분들 오면은 약침이나 왕뜸을 좀 치료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농도의 약침을 뭐 목이나 허리에 신경 다발이 뭉쳐 있는 곳에다 주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들어간 약침이 신경 계통에 작용을 해서 팔다리에 있는 통증이나 예민하고 오래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거고요. 왕뜸을 이제 뜨게 되면 왕뜸이 이제 체온 자체를 좀 올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섬유 근육통 치료에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약침, 그것도 이제 고용량으로 네. 약침을 놓는다. 그리고 왕뜸 치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게 빨리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게 막 제대로 치료가 고통스러운 됐으면 게 좋겠다. 느껴져요.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예후가 좋은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이게 한마디로 완치가 가능한 건지. 황인규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완치는 거의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기 위해서 생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음. 잘 알려지지 않는 질환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일단 진단을 확실하게 받고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네. 그리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수면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 불안 등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또한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자세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근육을 반복적으로 쓰는 그런 것을 피해 주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예.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섬유 근육통과 뭐 시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단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글루텐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악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빵 등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한 비만과 섬유 근육통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으로 체중을 줄였을 때 뭐 삶의 질이라든지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섬유 근육통이
완전하게 말끔하게 치료가 되기 어려운 그런 좀 난치성 질환이기 네. 때문에 이제 평소에 예방하는 그 자세 그리고 또 생활요법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원장님들께서 이 정신적인 면이 어떤 원인에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화병이나 혹은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런 섬유 근육통도 앓게 될 확률이 좀 높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맞아요. 김남식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맞습니다. 어. 이제 우울증이나 뭐 불안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신경이 훨씬 더 예민해져 있고 자율신경계 중에서 그 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켜지게 되거든요. 그럼 통증은 훨씬 감수성이 높아져요. 예. 아까 이제 피 물질 말씀하셨는데 피 물질이 그 신경을 타고 전달하는 그 통증을 느껴주게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것의 농도가 확 올라가 있고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농도는 또 확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통증을 더 많이 느끼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섬유근육통을 앓으실 만한 확률이 더욱더 높고요. 또한 질병이 있어서는 당뇨로 앓으시는 분들은 섬유근육통 발생할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아, 네. 때문에 이러한 이제 내분비적인 그 문제들도 이 증상을 나타내는데 더 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네. 이제 관련된 환자분들에게 생활교정요법을 티칭해 주실 때 좀 네. 어떤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 우리 그 미국에서 했던 뭐 연구에서도 보면은 네. 운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 15분 이상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시행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특히나 인지 기능과 함께 운동 치료 이 두 가지를 미국에서는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능 치료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많이 발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운동요법을 병행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섬유근육통에 사실 제일 특효가 되는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 치료예요.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통증 신호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골고루 먹고 그러니까 이제 채소 같은 거 맞아요. 골고루 먹고 잘 자고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서 우리 몸이 늘 편안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야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 사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방이답이다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많이들 관절염을 앓고 계신데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좀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골관절염이라고 부르는 퇴행성 관절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 그대로 류마티스 반응이 관절에 생겨서 생기는 염증을 뜻합니다. 관절에는 이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고 하는 그 조직들이 있는데요. 활막에 염증 반응들이 생겨서 관절을 아프게 하고 변형을 만들고 그리고 기능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질환들을 말하고요. 활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관절이 있기 때문에 다발성으로 특정한 어떤 한 군데의 관절뿐만 아니고 손가락이라든지 무릎, 발목, 팔꿈치와 같은 여러 가지 관절을 한꺼번에 침범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우리 전 인구의 약 1% 정도가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인데요. 특히 30세 전후의 여성에서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노인분들한테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30대 전후의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해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까지 쭉 이완이 되기 때문에 노인의 인구에서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용하고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한테는 생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몸에서는 그것을 병균이 마치 침입한 것처럼 인식을 해서 내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경우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특별한 어떤 스트레스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확률들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때문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큰 스트레스 사건이나 아니면 감염과 같은 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촉발이 돼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 현미경적으로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염증 반응이 많기 때문에 백혈구들이 굉장히 그 관절에 증가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염증 반응들이 오랫동안 관절에 머물게 되면 뼈를 망가뜨리게 되는데 뼈 안쪽을 마치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그 침식시키는 골밀환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발견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그 썼을 때 관절만 아픈 것이 특징인데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전신의 증상을 먼저 앓고 난 다음에 관절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한 수개월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기 전에 수개월 동안 먼저 쇠약감이라든지 식욕이 부진하다든지 하는 전신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내가 관절을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마치 안 움직여지고 뻣뻣한 느낌을 약 1시간 정도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알아서 풀리는 조조강직이라는 현상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요 수개월 동안 이런 증상들을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관절 증상이 생기는데요. 관절은 특히 손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손에 있어서는 특히나 손바닥 쪽,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가락이 이어지는 관절 쪽으로 먼저 침범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먼 쪽, 그리고 손가락 끝 쪽,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관절 쪽으로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 많이 써서 생기는 골관절염은 반대로 손끄트머리부터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방향성이 이렇게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무릎이나 팔꿈치, 팔목, 발목과 같은 여러 가지 관절들을 침범하지만 대부분 척추는 침범하지 않는다는 또 특징도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질환은 관절을 공격하게 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는 것이고요. 내부 장기들을 공격하게 되면 장기의 부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류마티스 반응들이 더 심해져서 장기 쪽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심장을 공격할 수도 있고 폐를 공격할 수도 있고 신장을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눈에 있는 공막이라든지 피부에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심장이나 폐를 침범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꼭 치료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해서 우리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새 이제 발전되어 있는 뭐 엑스레이, 영상학적인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가지고서도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염증 물질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안쪽에 뼈에 골밀환이라고 하는 쥐파먹은 게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뼈에 침식이 일어나는 골밀환과 그리고 관절의 종창, 그리고 지금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심하게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면 아,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혈액 검사를 하셨을 때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그 팩터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를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더 가깝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우리 증상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염증 수치도 있습니다. ESR이나 CRP라고 하는 수치인데요. 그러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일반적인 골관절염이 아니고 이거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구나라고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은 진통소염제를 사용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증상의 발전을 막아주지는 못하거든요. 특히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간 손상이라든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신의 대사를 흐트러뜨리고 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킨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저용량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특화되어 있는 면역 억제제 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약 70%의 환자분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약제도 간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잠복결핵이 폐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이러한 약들을 너무 오랫동안 쓰거나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 결핵이 다시 활성화되는 일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한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약제들을 조금 적게 쓸 수 있게 보완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한방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면 당연히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이용을 합니다.
한약 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면역 체계가 흔들려서 발생하는 증상들이다 보니까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침 치료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침 치료 중에서도 우리 약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 치료 효과 플러스 약액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나는 약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침 치료의 그 방법 중에 하나죠. 약침 중에서도 유향, 몰약, 그리고 도인, 홍화와 같은 염증 반응들, 그러니까 관절의 염증 반응들을 줄여주는 성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국소의 관절에 직접 주입을 함으로써 침 치료 효과뿐만 아니고 염증 반응 자체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봉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봉침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그 구성 물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민, 아돌라핀, 멜리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강한 항염증 그리고 강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도 줄여줄 뿐만 아니고 통증 자체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봉침에는 또 PLA2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PLA2라고 하는 것은 면역 물질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역 체계가 흔들려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봉침을 사용하시면 그것을 끌어올려주는 방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시켜줄 뿐만 아니고 예방시켜주는 효과까지도 함께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침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약침과 봉침에 대한 연구이고 이것은 이제 침 치료, 일반적인 침 치료만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침 치료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적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인가를 설명한 연구입니다. 약 43편의 그 임상 연구를 모아가지고 침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 그 피 검사를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염증 수치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침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 퇴화되고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산화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침 치료를 시행을 하시게 되면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면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면역 물질 자체도 우리 혈청을 뽑아가지고 레벨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침 치료를 시행을 하면 그 면역 물질을 정상화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뇌척수액을 뽑아서 침 치료 이후에 전후에 비교를 해보았더니 엔돌핀이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뿐만 아니고 중추에서 그러니까 내 뇌랑 신경에서 느껴지는 통증 자체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의 마지막에는 침 치료는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한번 진단을 받게 되시면 내가 사용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관절이 많이 망가지고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굉장히 노심초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약제의 부작용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방 치료를 병행을 하시게 되면 그 약물들의 양약의 부작용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양약을 적게 유지하면서도 증상을 좋게 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주변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한방 치료를 권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건강 꿀팁,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치료법 중에서 침 치료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약 치료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최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는 분들이 한약을 드시면 또 효과가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체력이나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약 개념이 좀 들어가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절을 좋게 해주는 강활, 속단, 우슬 같은 그런 근골을 강하게 하는 약재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와. 자, 항상 원장님들께 여쭤보면 네. 너무 든든해요. 네.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